자, 7월 24일 여름특강 2회차 수업입니다. 명제예요. 명제. 집합과 명제죠.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아까도 슬쩍슬쩍 보여줬지만 명제에 등장하는 개념이 상위의 버전이라면 그 명제나 조건에 해당하는 실체가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실체에 해당하는 걸 먼저 우리가 사용법을 익힌 거고요. 이제 그 집합의 상위 개념인 명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네,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당연히 명제가 뭐냐겠죠. 명제가 뭐냐. 여기 줄 쳐서 나와 있습니다.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참만 생각하는데 거짓이 명확해도 명제가 맞아요. 네, 명제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다들 이제 명제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잘해요. 대답을 잘하는데 자 이제 물어봐야지. X는 3보다 크다. 이제 이 질문에서 출발을 하는데 X는 3보다 크다. 승수야. 명제야 아니야? 명제 아니에요. 명제 아니에요. 그런데 X에 5가 들어갔다. X에 5가 들어갔다. 그럼 이거 명제 아니야? 명제 맞죠? 명제 맞아요. 5는 3보다 큰 애니까. 참이 분명하니까. X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갔다. 그럼 명제 아니야? 명제 맞아요. 거짓이니까요. 그러면 얘하고 하늘은 파랗다하고 같이 취급하는 건 좀 억울하지 않겠냐? 얘 입장에서. 하늘은 파랗다. 명제예요? 아니죠. 누군가의 하늘은 노래요. 우리 강호의 하늘은 노랄 거예요, 지금. 졸려서. 이거 하늘은 초록색, 하늘색, 뭐 기타 등등 청록색 각자 주관적인 내용이 들어갈 것이고 여기에는 어떤 뭔가 개입할 여지가 없죠. 뭔가가 들어가서 얘가 명제로 바뀌거나 참으로 바뀌거나 거짓으로 바뀌거나 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명제가 아닌 거야, 얘는. 얘도 명제가 아니야. 그런데 얘는 내가 5를 받으면 참으로 바뀌고 마이너스를 받으면 거짓으로 바뀌는 명제로 변신해요. 우리가 이 개념을 자꾸 놓치는데 수민아? 이런 아이를 뭐라고 불러요? 명제 공부 해본 적 있죠? 그죠? 아니야? 처음 봐? 명제 공부 해본 적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공부를 쫙 했는데 명제라는 단어는 워낙 유명하고 셀럽이라서 다들 이게 명제가 뭐야 라고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해요. 그런데 바로 이 개념 요 개념이 얘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하거든. 근데 요 개념을 이렇게 슥 지나가 버립니다. 분명히 책에서 봤는데 뭘까? 맞아요. 예. 이 아이의 이름은 조건입니다. 난 개인적으로 명제라는 단어의 뜻보다 이 조건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조건이라는 건 스스로는 명제가 아니나 명제가 되기 위한 어떤 이런 거 뭐라 그러지? 근원적 모습이라는 거죠. 얘는 그냥 들어오는 값이 뭐냐에 따라서 즉시 명제로 바뀌어요. 그게 참이든 거짓이든 간에. 예. 그러니까 명제가 될 조건.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그럼 아미노산이 단백질이야? 아니지. 그러나 아미노산이 모여서 단백질이 되는 거죠. 요즘에 과학 시간에 이런 거 안 배우나? 아무튼 알겠죠? 원소. 네, 근원적 물질에 해당하는 겁니다. 조건은 명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명제가 됩니다. 명제로 변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는 이 조건에 대해서 조건은 그냥 즉시 명제로 바뀌는 애라고 그랬잖아. 주어지는 값에 따라서. 그러면 참인 것에 관심이 더 많겠어? 거짓인 것에 관심이 더 많겠어? 당연히 참인 것에 관심이 더 많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원소들을 모아 놓으면 3.1, 5, 5.5 등등등 이렇게 이 조건을 참인 명제로 바꾸는데 적용되는 원소들을 집합으로 모아놓은 형태의 이름이 진리집합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진리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명제 내내 만나게 되는 P이면 Q이다의 진리집합이 캐피탈 P예요, 캐피탈 Q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발 머릿속으로 제대로 된 개념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P이면 Q이다 할 때 이 P도 조건이고요. Q도 조건이에요. P도 조건이고 Q도 조건이에요. 다만 이면에 해당하는 조건을 가정이라 부르는 거고 이다에 해당하는 Q이다 할 때 이다에 해당하는 이 조건을 결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진리집합을 이렇게 자신의 대문자 집합 표시를 하는 거고요. 결론에 해당하는 진리집합 지금 이런 대상을 자신의 대문자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아는 내용일 테니 바로바로 이어가 봅시다. 우리가 명제 이야기를 할 때, 삼은 정수이다. 이런 걸 단원 명제라고 불러요. 삼은 정수이다. 이게 가정과 결론이 아니죠. 그냥 삼이 어떻다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삼은 정수이다. 그럼 이 명제는 참입니다. 이 자체로 참입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뭐라고 할까? 포유류는 생물이다. 이런 면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유류는 하지 말고 포유류 이면 생물이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이게 같은 명제인데 조금 다른 뉘앙스예요. 다른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단원 명제, 정원 명제 이렇게 부르는 거고, 이런 아이는 일단 포유류를 만족해야 되는 거죠. 포유류를 만족할 때 그 대상이면 생물이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이것도 조건이고 이것도 조건입니다. 그럴 때 이 조건과 조건으로 구성된 이 명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래서 조건 명제라고 불러요. 이게 정원 명제고요. 정원 명제고 이건 조건 명제라고 불러요.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로 다루는 대상은 이 조건 명제라고요. 조건 명제. 그래서 포유류다. 그럼 상상을 해봐요. 포유류라고 하는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진리집합이 머릿속에 쫙 떠오를 거 아니야. 그지? 쥐, 침팬치, 사람, 사자, 호랑이 이런 애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 진리집합으로. 그리고 생물이다. 생물이다. 좀 더 광범위하게 생물이라고 해상되는 것들이 이제 쭉 집합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 진리집합이 이렇게 생기고 너희가 상상력을 동원하여 또는 알고 있는 상식을 동원하여 이 둘의 포함 관계를 보았을 때
이런 포함 관계가 성립을 하면 그 명제는 참이 되는 거다. 이런 거예요. 참이 되는 거다. P이면 Q이다의 화살표를 두 줄로 쓰면 그것은 참인 조건 명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전체 집합에 Q 안에 P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명제는 참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명제가 참되기가 쉬워, 거짓되기가 쉬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되기가 어려운 거죠. 두 개의 조건상의 진리집합이 반드시 요관계여야 되니까. 그럼 그냥 집합관계로만 생각을 한다면 이런 집합이 제일 많지 않겠어요? 서로소 상태 또는 흔하게는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죠. 적당한 교집합을 공유하며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정반대의 경우 P가 Q를 포함하는 이런 관계 또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 개수로만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돼야만 참이니까 이거 아닌 모든 경우가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거짓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P이면 Q이다 해서 P이면 Q이다가 참이 아니다의 상태가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참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보다 누구의 말이 거짓이다를 주장하는 게 훨씬 더 쉽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야, 네 말은 틀렸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이 명제가 거짓이다를 말할 때 이러이러해서 논리적으로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길게 말하는 것보다 이거 있잖아 이렇게 야, 네 말은 틀렸어. 왜냐면 이런 사례가 있잖아. 라고 말하는 게 쉽겠죠? 거 봐, 너 다 먹었잖아. 큰일 났어. 쉽겠죠? 네, 그것을 발예라고 합니다. 이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사례 하나만 들어주면, 딱 하나만 들어주면 그 명제는 거짓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논리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거짓 사례 모든 사람은 똥을 싼다. 이 명제가 거짓이야. 그러니까 한 명만 보여주면 돼요. 자, 얘 보세요. 얘 태어나서 지금까지 똥 한 번도 안 쌌어요. 라고 한 명만 들이밀을 수 있으면 그 명제는 깨지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똥을 싼다. 어렵겠죠? 그게 어려우면 이제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자의 입장에서 발예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이게 사실은 그냥 감으로 찾는 사람이 있고 지금과 같은 논리적인 행위로 찾는 사람이 있는데 둘 중에 어느 쪽이 옳은지는 당연히 알겠죠, 여러분이. 감으로 찾는 거 아닙니다. 발예 감으로 찾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발예가 이 진리집합의 사이즈, 이 영역들 중에 어디서 나오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발예가 어디서 나오는가. 발예는 P 마이너스 Q 차집합에서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문제 풀 때 매우 유용한 팁이 됩니다. 어떤 명제가 틀렸다라는 걸 보여주는 발예는 P면 Q이다의 진리집합 중 P-Q에서 나옵니다. 여기로 얘기하면 이게 P-Q니까 이게 서로소일 때는 P 전체가 다 발예가 되겠지. 책상은 생물이다. 뭐 이렇게 되면 가구는 생물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가구의 어떤 존재도 생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냥 가구 아무거나 하나 들이밀면 발예가 되는 거예요. 요런 아이가 이제 가장 우리를 헷갈려하게 하는 영역이 되겠죠. P이면서 Q는 아니네의 사례를 들어주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상태에서도 우리가 본능적으로 거짓임을 바로 알 수 있거든요. 문장만 딱 읽으면 이렇게 생물 이면 포유류이다 이렇게 되면 생물이면 포유류이다 듣자마자 거짓인 거 알아요. 근데 그것이 거짓임을 말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 떠올려 보면 생물이면서 포유류가 아닌 애를 떠올리게 되거든요. 뱀이요 이렇게 뱀이요. 그러면 어디를 든 거냐면 여기를 든 거예요. 여기를. P이면서 Q가 아닌 녀석. 그걸 반례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만 익혀놓으면 명제에 대해서는 다 배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제라는 부분을 이제 종합하면 이런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과 진리집합 방금 전에 강조해서 얘기를 했고요. 참고서 읽으면서 다시 한 번만 잘 여기를 이렇게 버무려서 스스로 정리를 해보세요. 명제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단어, 이 단원에서 더 중요한 단어는 바로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현법, 여기 표현법들을 잘 익혀야 된다고 했죠? P이다 라는 명제가 등장을 했을 때 그것을 부정한다라고 해요. 명제의 부정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물결 표시 하는데 읽을 때는 not으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P, not P 이렇게 되고 그것에 해당하는 진리집합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리집합은 P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을 캐피탈 P라고 했을 때 not P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다. 그러니까 명제에서 이 not에 해당하는 기호가 집합으로 가면 여집합 기호가 된다. 그리고 또는이나 그리고의 부정도 잘 알고 있자. P 또는 Q라고 하면 진리집합으로는 합집합을 뜻하는 거고요. P 그리고 Q라고 하면 집합으로 따지면 교집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부정하게 되면 여집합 기호들을 사용하면 된다는 거고 그 와중에 이제 등장하는 애가 바로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꼭 매칭을 시켜 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명제의 참과 거짓은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명제가 참이야? 이 명제가 거짓이야? 이런 거 다 얘기하는 거 진리집합으로 따진다고 했어요. 진리집합. 이게 조건 명제이다 보니 얘를 참으로 하는 진리집합과 얘를 참으로 하는 진리집합이 존재하고 그것의 포함 관계가 뒤에 있는 결론이 가정을 포함하고 있으면 그때만 참이다. 그때만 참이다.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경우는 다 거짓인데 그 거짓에 해당하는 반례는 어디서 나오느냐? P-Q에서 나온다. 요런 얘기가 여기 쭉 써져 있어요. 우리가 책 읽는 거 싫어하는 거 아는데 그래도 이 글로 되어 있는 문장을 자기 머릿속에 잘 정리하면서 이렇게 형상화시키는 거, 이게 학습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의 부정 어떤, 요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명제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 이제 모든이 있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유리수 값에 대하여, 모든 생물은, 이런 식으로 모든이 들어가는데 그 모든에 대한 부정을 한다면 그 부정은 모든이 아니다가 아니고요. 모든이 아니다가 아니고 어떤이 되는 겁니다. 어떤. 여기서 어떤이라는 거는 이 영어가 훨씬 더 감이 잘 올 텐데 영어 문장으로 이제 명제를 쓸 때 all로 써요. 얘를 all로 쓰고 어떤은 some이에요. some. 그러니까 그중 일부 어떤 종류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존재성에 대한 얘기죠. 존재성. 있기만 하면 된다. 있기만,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어떤의 의미입니다. 모든은 예외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되면 이것에 대한 부정은 어떤 사람은 죽지 않는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명제가 마음에 안 들어. 이거 거짓인 것 같아. 라고 하면 모든 사람은 죽지 않는다가 아니고요. 이 부정이.
그죠? 얼핏 생각해봐도 모든 사람은 죽는다. 부정해봐. 그랬더니 모든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게 아니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죽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반례를 내놓을 때 딱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딱 한 명. 죽지 않은 사람 딱 한 명만 있으면 예, 그게 어떤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명제 용어 정리 파트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뭐 부정해봐라, 어쩌해봐라 뭐 이런 문제들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참, 거짓의 판별. 우리는 아무래도 수학 단원이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논리 단원이면서 동시에 수학의 단원이다 보니 이렇게 참, 거짓을 말하라라고 할 때 뭐 모든 사람은 똥을 싼다, 모든 생물은 어떠어떠하다 이런 그 논리적 문장보다는 수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게 방정식이나 부등식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예, 따라서 이것도 역시나 포함 관계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1번 명제가 참인가 거짓인가 라고 했을 때 1번 명제가 참인가 거짓인가 라고 했을 때 가정에 해당하는 애를 P이면이라고 하고 에이씨 뭐야 결론에 해당하는 애를 Q이다 라고 조건 P와 조건 Q로 나타내면 이 조건 P의 진리집합을 저거는 조건제시법으로 쓰는 게 불가능하죠. 원소 나열법으로 쓰는 게 불가능하죠. 왜냐면 실수인데 1보다 큰 실수를 니네가 어떻게 다 쓸 거야.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부등식의 일반적 표현, 즉 x축을 갖다 놓고요. x축을 갖다 놓고 1보다 크면 이렇게 크면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색을 칠하는 방식으로 색을 칠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진리집합이에요. 이렇게 진리집합이 되고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다가 결론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뭔가 좀 다른 색으로 해서 이렇게 색을 칠한 다음에 색을 꽉 칠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가면 이게 Q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하여 Q의 집합이 P의 집합을 포함하고 있으면 P의 집합을 포함하고 있으면 참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 Q쪽 진리집합이 1 하나를 더 갖고 있습니다.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얘는 1을 포함하지 않는 x들이니까요. 그래서 포함관계가 맞고 그래서 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진리집합의 사이즈로 참거짓을 말하는 거다.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굳이 이렇게 쓰지 않아도 그게 가능하죠. 이 집합을 유한집합으로 쓰는 게 가능하죠. 9의 약수다 그러면 1, 3, 9고요. 12의 약수이다 그러면 1, 2, 3, 4, 6, 12가 되니까요. 이게 이런 관계가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9가 이 안에 없죠. 9가 이 안에 없으니까 포함관계가 되지 않고 따라서 거짓이다 라고 말하면 되고요. 이 명제가 거짓인 것은 자 진리집합으로 쓸게요. 진리집합으로 쓰면 여기가 1, 3 여기가 9 여기가 2, 4, 6, 12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이때 여기가 바로 반례의 구간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명제가 거짓임을 말해봐 라고 하면 9 있잖아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진리집합의 어쩌고 저쩌고 참임을 말해라 거짓임을 말해라 참이라면 거짓이라면 이러이러하다라는 건 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포함관계를 보시면 돼요. 포함관계를 보시고 이러므로 참이다 이러므로 거짓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용어 정리 파트에 올게요. 역과 대우 원래 여기는 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는 그냥 교과 과정에서 사라졌어요. 교과 과정에서 필요가 없다고 본 거지. 그래서 역, 이 대우예요. 원래는 역, 이 대우. 아주 간단한 표로 설명이 가능한데 안 해놨네. 아 여기 있다.
요 관계요. 네, 요 관계. 조건명제로 P면 Q이다가 본명제라고 하면 뭐 사례를 아무거나 하나 생각해 봐요. 미는 잠꾸러기이다. 미는 잠꾸러기이다. 그러면 예, 그 역은 잠꾸러기는 미인이다. 가 되는 거고 그것의 대우는 잠꾸러기가 아니면 미인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예. 역대우만 표시했는데 얘네 둘 사이의 관계가 얘네 둘 사이의 관계를 이라고 합니다. 이. 예. 얘네 둘 사이의 관계를 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정과 결론을 부정만 하는 거지. P면 Q이다인데 나 P면 나 Q이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쓰임새가 별로 없어요. 예, 이게 쓸모가 별로 없어서 교과 과정에서 빠진 거고 쓸모라는 건 뭐냐? 일단 역의 쓸모는 뭐에서 이제 비롯하냐면 요 뒤에 나올 필요 충분 조건 요 얘기를 따질 때 P면 Q이다가 참이야. 근데 그걸 뒤집어서 Q이면 P이다로 했는데 그 말도 참이야 라고 하면 이 둘 사이에 역도 참이면 그 둘 사이의 관계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요. 또 달리 부르는 말이 동치라고 합니다. 동치. 역은 그런 걸 조사할 때 써요. 이 두 말이 필요 충분 조건인가 아닌가를 따질 때 P면 Q이다가 참임을 확인하고 다시 뒤집어서 Q이면 P이다가 참임을 확인하면 본명제도 참이고 역도 참이네. 그러면 두 녀석은 필요 충분 조건이야. 또는 두 녀석은 동치야. 그냥 우리끼리 얘기로 하면 두 말은 같은 말이야. 이런 거예요. 네, 두 말은 같은 말이야. 업어치다와 둘러매치다의 차이죠. 뭐. 그냥 표현만 다르게 한 거예요. 그리고 대우의 목적은 뭐냐? 대우의 목적은 얘가 본 명제와 대우 명제의 참거짓 관계가 운명 공동체입니다. 본 명제와 대우 명제의 참거짓이 운명 공동체라고요. 따라서 본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가 참이고요. 거꾸로 대우명제가 참이어도 본명제는 당연히 참이 됩니다. 사자이면 동물이다는 참이죠. 사자이면 동물이다는 참이에요. 그러면 동물이 아니면 사자가 아니다. 이 말도 참이에요. 동물이 아닌데 어떻게 사자가 될 수 있어? 동물이 아니면 사자가 아니다도 참이 되죠. 그러니까 본명제와 대우명제는 언제나 운명 공동체라서 우리가 명제의 참거짓을 이야기할 때 진리집합이 살짝 헷갈리는 게 있어요. 워낙 범주가 넓어서 이게 포함되는 거 맞아? 이게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얼른 대우명제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대우명제를 만들어서 그것의 참거짓을 판단한 후 참이라는 게 확실해지면 대우가 참이니까 본명제도 참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대우의 쓰임새입니다. 뭐 그에 반해서 이라는 관계는 사실 별 쓰임새가 없어요. 별다른 쓰임새가 없어서 교과 과정에서 빠졌다.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귀류법 얘기하고 지나가야 되나? 귀류법 얘기하고 지나갑시다. 귀류법 정발고는 서술형이 있죠. 서술형, 논술형이 있죠. 논술형 주관식이 있죠. 단답형이 아니고. 그러면 이게 이제 논술형 주관식의 주제가 되곤 합니다.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시오. 증명하시오.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때,
그 명제의 결론을 부정하면 가정의 모순이 되거나 이미 참이라고 알려진 사실의 모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사실은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매우 높은데, 이게 사례가 머릿속에 하나 있어야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례가 이거예요. 루트 2 또는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왜 유리수가 아니라고 대답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무리수이다.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참이죠. 루트 2는 무리수예요. 원래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알려진 사실이죠.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루트 2가 무리수가 맞음을 증명해봐 이렇게 시켰을 때, 아니 루트 2가 무리수인데 무리수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 그냥 무리수는 무리수지.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처럼 결론을 부정하여, 그래 네가 지금 의심하는 대로 그러면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해보자. 그리고는 네 말이 맞다면 하면서 이제 쭉쭉쭉쭉 가는 거예요. 이거 맞지? 맞아요. 이거 맞지? 맞아요. 이거 맞지? 맞아요. 이거 맞지? 맞아요. 계속 맞는 얘기를 해. 유리수라는 가정하에. 그리고는 마지막에 딱 봐봐. 근데 이거 맞아? 마지막에. 이러는 거지.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헛소리인데? 왜 이런 결론 나왔어? 네가 원래 무리수가 맞는 애를 유리수라고 시켜서 그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모순이 나온 이유는 네 결론을 부정했기 때문이고, 결론이 부정해서 모순이 나왔으니까 저 결론은 참이 되는 거야. 이렇게 갖는 증명법의 하나를 귀류법이라고 부릅니다. 귀류법. 그래서 여러분은 시험을 나중에 앞두게 되면 이거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증명은 당연히 줄줄줄줄 외웠을 정도의 훈련은 해 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논리구조를 이용해서 요거 말고도 결론을 부정하여 모순을 만들어내는, 이끌어내는 어떤 다른 문제에 대한 대비도 조금은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있는 이 문장을 여러분이 직접 써봐야 돼요. 써봐야 되는데 제가 직접적인 해설을 좀 해줄게요. 잘 보세요. 루트 2가 무리수다는 참이야. 그런데 이 의심을 하니까 그러면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한번 해볼게 이러는 거예요. 유리수라고 해볼게. 그럼 유리수라 함은 서로소인 두 자연수의 기약 분수로 표현되어지는 수야. 유리수의 정의죠. 그래서 서로소인 두 자연수의 기약 분수로 표현을 해보았어요. 루트 2를. 네 말이 맞다면, 루트 2가 유리수라면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니냐 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것의 양변을 제곱했어요. 동치 변형을 한 거죠. 제곱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루트 2 제곱하면 2가 되고, mn 제곱하면 m제곱분의 n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n제곱을 놔두고 m제곱을 이쪽으로 넘기면, m제곱을 이쪽으로 넘기면 n제곱은 2m제곱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자연수고 n도 자연수고 m제곱도 자연수예요. 우리가 어떤 애를 짝수라고 부르냐면 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을 때, 한 개 이상 가지고 있을 때 짝수라고 불러요. 그런데 n제곱이 2를 가지고 있죠. 이 n제곱이라는 건 같은 수를 두 번 곱한 거예요. 같은 수를 두 번 곱했는데 거기에 2라는 인수가 있다는 건 이 n부터가 이미 짝수였다는 소리죠. 맞아요? 만약에 n이 홀수였는데 홀수를 두 번 곱했더니 2라는 인수가 어디서 튀어나와? 나올 리가 없잖아요. 3 곱하기 3에서 2가 어디서 나와? 그러니까 n제곱이 2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n부터 2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다가 돼요. 그래서 n도 짝수이다라는 중간결론이 나옵니다. 그 중간결론 n도 짝수이다를, 그럼 짝수니까 내가 n을 2k로 지금부터 쓸 거야. 짝수가 맞으니까. k는 자연수라고 하고, 그렇게 구한 n equal 2k를 도로 이 식에다 집어넣어요. n은 2k니까 도로 집어넣으면 이쪽은 4k의 제곱이 되죠. 4k의 제곱이 되고 오른쪽은 2m 제곱이 되는데, 여기서 4k 제곱의 4를 2로 나누어 주면
다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m제곱은 2k제곱이다. 그럼 조금 전과 같은 논리로 m이라는 자연수를 두 번 곱했는데 걔가 2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m이 원래부터 짝수였다는 소리다. 맞죠? 원래부터 짝수였다는 소리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m은 짝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 m 짝수야? 종근전의 중간 결론이 n 짝수야? 그럼 n도 짝수고 m도 짝수야? 이거 말이 돼? 라는 거예요. 예. 왜냐면 유리수라는 게 서로 소인 두 자연수의 기하분수로 표현할 수 있다거든요. 말 그대로 이 둘의 공약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유리수로 표현했다면. 그런데 n이 짝수야? 그럼 2라는 인수 갖고 있어. m이 짝수야? 2라는 인수 갖고 있어. 모순이잖아. 가 되는 거죠. 그럼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이 나왔어? mn이 서로서라는 사실에 모순이 되므로 여기서 이제 딱 끊어주면 왜 이런 엉터리 결론이 나왔느냐? 네가 무리수를 유리수라고 주장해서야 라고요. 그래서 루트 2는 무리수가 맞다. 유리수가 아니다. 예, 뭐 이런 논리적 구조입니다. 이 경험치를 머릿속에 두고 명제의 결론을 부정하면 가정의 모순이 되거나 이미 참이라고 알려진 사실의 모순이 됨을 보여서 그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식이다 라는 말이 이해가 되겠죠. 자, 여기 대우 절대부등식을 제외한 명제 파트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거리가 되는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졸음이죠. 부분은 바로 이 뭐는 뭐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뭐는 뭐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거예요. 이게 50%의 확률이기 때문에 더더욱 헷갈립니다. 얘 아니면 쟤니까. 예. 뭐 어떤 명제를 우리한테 띡 내준 다음에 예를 들어 이런 거 x가 2면 x제곱은 4이다 를 딱 내줘요. 그럼 우리가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이제 질문이 뭐냐면 x 이퀄 2이다 라는 조건은 x제곱이 4이다 라는 조건이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x는 2이다는 x제곱이 4이다가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인가? 그럼 답은 둘 중에 하나거든? 충분 조건 아니면 필요 조건? 이 50%라는 확률이 우리를 더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만 외운다예요. 하나만 외운다. 헷갈리니까. 두 개를 다 하려면 헷갈리니까 하나만 외운다. 뭐만 외우냐? 저는 충분 조건만 외웁니다. 그리고 충분 조건의 관계를 적용시켜서 충분 조건의 관계에 충족하지 않으면 필요 조건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래요.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얘의 진리집합 간의 관계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때 P를 주어로 써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딱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서로 진리집합의 관계를 봐. P야, Q야, 얘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고 얘는 X가 2니까 이런 포함관계를 갖고 있네. 진리집합이. 그죠? 그러니까 이 문장의 X 이퀄 2는 X제곱 이퀄 4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 문장을 참이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충분 조건이 맞다. 이해하시겠어요? 실제
어떤 명제를 딱 봤을 때 이 포함 관계인지를 확인하고 그 포함 관계에 맞으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 문장만 외우는 거예요. 이 문장에 들어맞지 않으면 필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2번 같은 명제를 봤어? 2번 같은 명제를 봤어? 그러면 이 녀석은 이 두 개가 서로 같다는 건 A와 B가 같아도 되고요. or C가 0이어도 돼요. C가 0이 되면 A, B가 달라도 되거든. 근데 요거는 뭐냐면 A랑 B랑 정말 같을 때만 성립을 해요. 진리집합의 사이즈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 관계가 아니죠. 이 관계가 아니죠. 예, 그렇게 되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외운 관계가 아니면 필요 조건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봐요. P, Q를 보면 A는 0보다 크다는 그냥 A는 0보다 크다라는 단일 조건이죠. 그런데 A제곱이 0보다 크다는 A가 0보다 커도 되고 A가 0보다 작아도 되거든요. 제곱을 하면 언제나 0보다 크니까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죠.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충분 조건 하나만 외웠으니까. 되시겠죠? 그럼 필요 충분 조건은 뭘까? 상식적으로 생각이 가능하죠. 필요 충분 조건 두 말을 붙여놨다 라는 얘기는 이쪽도 참이고 이쪽도 참이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아까 얘기한 동치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해 놓은 거. 이걸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다. 하고 A는 0 그리고 B는 0이다. 이 말 있잖아요. 어떤 실수를 제곱을 하면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따라서 두 개를 더하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 근데 더했더니 양수 두 개를 더했더니 0이 됐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0이고 그리고 얘가 0이란 얘기입니다. 왜냐면 한쪽만 0이 안 돼도 어떤 양수가 되어도 다른 한쪽이 음수가 되어야만 더해서 0이 되거든. 근데 음수 될 일이 없는 애란 말이야. 두 대상 다. 그러니까 얘가 0이고 그리고 얘가 0이다는 이렇게 쌍방참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필요 충분 조건, 본명제도 참이고 영명제도 참이다 하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고, 얘는 얘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얘는 얘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얘들아, 이거를 논리적으로 잘 이해하는 걸 떠나서 여기 명제 문제를 잘 풀려면 이러한 그 특수한 몇 개의 케이스들에 대한 경험치도 높아야 돼요. 많이 읽어 보셔야 돼요. 이런 애를. 이런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번 문장을 한번 봅시다. 3번 문장은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 아니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언제나 양수이다. 진리집합관계 돼요? 이거? 진리집합관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봐요. 내가 아까 대우의 쓰임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냐? 저게 그런 케이스예요. 워낙 광범위해서 진리집합이 좀 헷갈리는 애들이 있어. A가 0이 아니다 또는 B가 0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A만 0이 아니어도 되고 B만 0이 아니어도 되고 둘 다 0이 아니어도 되고 이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합집합이죠. 그런 숫자가 뭐가 있지를 떠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숫자의 제곱 더하기 제곱이 0보다 큰지를 생각해 보는 거야. 물론 매우 논리적인 사람은 이거 두 개 같은 말이에요 라는 걸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헷갈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럴 때는 대우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 명제의 대우. 이게 P이면 Q이다의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죠. 얘 부정해 보세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이 0보다 크다를 부정하면 작거나 같다가 돼요. 맞아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요 놈을 P를 부정하면 A는 0 그리고 B는 0이다가 되죠. 이렇게가 한 묶음이 됩니다. 드모르간의 법칙. 부정하고 부정하고 부정해야 돼요. 됐죠? 그럼 이제 이 두 말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제곱 더하기 제곱을 했는데 실수의 제곱 실수의 제곱인데 얘가 0보다 작다고? 0보다 작다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최선이 0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최선이 0이에요. 따라서 여기에 0, 여기에 0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실수를 넣어도 0보다 작아질 수는 없는 거니까. 최선이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 말은 A가 0이고 그리고 B가 0이다 라는 말과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너무 전형적인 답이긴 했는데 어쨌든 본인의 역량으로 내가 세운 기준으로 이 녀석을 답할 수 있다까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워낙 중요한 파트라 문제를 또 풀어 주었습니다. 이 집합관계로 표시하는 건 쉬워요. 네. 자, 이렇게 이제 명제에 대한 정의, 용어, 그리고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참, 거짓, 포함 관계 여기까지 알아봤어요. 명제는 원래 여기가 끝입니다. 명제란 내용은. 근데 여러분들 교과서나 혹은 바이블이 아닌 다른 책에서는 이게 명제 단원의 뒷부분에 이 절대부등식이라는 파트가 들어있어요. 절대부등식. 근데 바이블 포함 또 어떤 책들에서는 절대부등식을 이렇게 별도의 단원으로 떼놓기도 합니다. 어떤 맥락에서 온 거냐면 절대부등식이라는 내용은 굳이 명제가 아니어도 돼요. 예, 명제 단원이 아니어도 수학의 전 과정 중 언젠가 한 번은 배워야 되는 그런 공식이 있습니다. 이게 산술기하평균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이제 가르쳐야 돼. 근데 딱히 어떤 단원에 이게 배속되어 있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어디다 넣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렇다면 명제 중 참인 명제. 근데 그 참인 명제가 가정에 무관하게 참인 명제. 그렇죠. 가정 조건 말고 전제만 지켜지면 그저 참인 명제. 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예, 그런 일환으로 이제 산술기하평균이나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서두를 이야기하자면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실수 X 이거는 어찌 보면은 이제 조건 명제 조건 명제 중 가정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전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전제. X가 실수라면. 그런 다음에 X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2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여기는 조건이 무관하게 된다는 거죠. 조건 무관 이면 이다가 참이 되는 거예요. X가 실수이기만 하면 X가 0보다 크다? X는 3이다?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다?
x는 뭐 2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가정에 해당하는 어떤 내용도 상관없이 뒤가 그냥 참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x가 실수이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걸 절대명제라고 부르고, 예, 그 절대명제 중에 부등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애를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절대부등식. 항상 참이다 이거죠. 항상 참이다. 그래서 이름이 절대부등식이에요. 절대적으로 참인 부등식.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하는 건데요. 예, 이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을 활용해서 저 내용만 보면 당연히 참인데 참이 아닐 것 같은 내용도 당연히 참이 되는 요런 파트가 있을 수 있죠. 그 중에 이런 거예요. A가 양수이다, B가 양수이다. A가 양수이다. 전제입니다. 이게 전제. A가 양수고 B가 양수. 요 두 개만 지켜보자. 두 개만 지켜주면 A와 B를 더하여 반으로 나눈 값과 A와 B를 곱하여 루트를 씌운 값 사이에는 절대적으로 이쪽이 더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섣불리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죠. A와 B를 더해서 반으로 나눈 게 A와 B를 곱해서 루트를 씌우는 것보다 항상 크대. 잘해봐야 같대. 이건 납득이 쉽지 않은데? 라는 건데 이게 당연한 결론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를 제곱하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라니까. 방금 전에 실수의 제곱을 하면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어. 다만 루트 안에 들어갈 숫자니까 A가 양수여야 하고 B가 양수여야 하는 거죠. 루트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거 참이야? 그럼 얘를 전개해. 루트 A를 제곱하면 A고 루트 B를 제곱하면 B고 가운데 녀석은 마이너스 2 루트 AB가 될 겁니다. AB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가 된다. 이거 합치는 거 가능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식과 이 식이 동치기 때문에 이대로 내려놓고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참이에요. 그리고 A 더하기 B는 이번에는 동치 변형 마이너스 2 루트 AB를 이쪽으로 넘기는 게 어딨어? 근데 사실은 양변에 2 루트 AB를 더한 거죠. 등호의 양변에 2 루트 AB를 더한 거죠. 그럼 이쪽은 사라지고 저쪽은 생겨나니까 2 루트 AB가 되었다? 이것도 당연한 참이에요. 논리적 귀결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등호의 양변, 부등호의 양변에 같은 짓을 하는 행동, 이것을 동치 변형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그 동치의 그 동치예요. 동치 변형이라고 불러요. 동치 변형을 통해서 이 사실이 참이야. 그러니까 이제 양변의 양수, 인수 2를 나누어 주게 되면 좌변은 2분의 A 더하기 B고 우변은 루트 AB가 되죠. 바로 이 결론이에요, 저게. 말하자면 이 절대 부등식에 대한 증명 정도가 되겠죠. 증명. 그러니까 이 당연하게 참임이 우리가 최초 출발한 당연한 참임에 가까우면 논리적 귀결에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한 번 꺾고 또 한 번 꺾고 또 한 번 꺾고 또 한 번 꺾고 이렇게 결론에 나왔을 때는 쉽게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당연함을 이제 외우자라는 겁니다. 그걸 공식이라고 하죠. 이게 절대부등식의 공식입니다. 얘 이름이 바로 산술, 기하, 평균이라고 부르는 절대부등식이고요.
절대 부등식이고 얘 이름이 전제예요. 전제. 예, 이 녀석이 산술평균. 요 이름이 기하평균입니다. 기하평균은 너희들이 쓸 일이 없어서 예, 좀 익숙치 않을 텐데 실제로 평균을 낼 때 꼭 둘이 더해서 반이 아니라 예, 곱해서 루트 씌우는 경우도 평균을 구할 일이 있어요. 이런 전류 같은 경우에 예, 전류의 피크 그 볼트가 전압이 얼마고 최저 볼트가 얼마일 때 평균 전력량이 얼마 평균 전압이 얼마야 라고 할 때 이제 예, 최저 최대 값을 둘이 곱해하고 루트를 씌우거든요. 예, 기하적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사이에는 언제나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라는 절대 부등식입니다. 그리고 이게 크거나 같다잖아요.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 AB에다가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양수를 막 난수로 집어넣었을 때 어떨 때는 서로 같아지고 어떨 때는 이쪽이 더 커지는 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고 딱 한순간만 같아지고 대부분은 다 그러니까 99.9999%는 다 산술평균이 큰 거예요. 큰 거고 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 같아지는 어떤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이 뭐냐면 A와 B가 같을 때예요. 우두구두구둑이 선명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 그건 여기서 보면 당장히 알 수 있죠. 이게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제냐. 이게 0보다 큰데 0이 되는 그 순간이 언제냐. 그러면 얘네 둘이 같을 때예요. 루트 A와 루트 B가 같을 때.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같을 때죠. 예, 더하려는 두 숫자가 서로 같을 때에 유일하게 등호가 성립하고 우리 이 질문이 등장할 때 대부분의 답은 다 등호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 여기까지 요 조건까지를 이렇게 한 번에 묶어서 다 같이 외워줘야 됩니다. 예, 요거 자꾸 빼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식에서 빼먹으시면 안 돼요. 전제도 빼먹으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전제도 꼭 넣어주시고 본 부등식도 넣어주시고 예, 마지막에 등호 성립 조건이라고 부르는 것도 같이 외워주셔야 산술기하 평균을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애 하나 더 있는데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부르는 녀석이에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산술기하 평균보다 빈도가 훨씬 떨어집니다. 얘는. 예, 빈도가 훨씬 떨어지는데 빈도가 약한 만큼 등장했을 때 우리가 매우 어려워하죠. 잘 못 외우고 있으니까. 꼭 외우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A, B, X, Y 모두 실수일 때 이걸 전제로 합니다. 전제. 아까 산술기하 평균은 양수가 전제였고요. 이 녀석은 실수가 전제예요. 그럴 때 얘네들을 이렇게 둘씩 이 실수를 둘씩 짝지어 제곱하여 곱합니다. 인지를 잘 해야 써먹을 수가 있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네, 각각의 제곱의 합을 이렇게 곱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제곱을 제외한 안에 있는 숫자, 인수를 하나씩 추출해요. A를 추출하고 X를 추출해서 둘이 곱하고 B를 추출하고 Y를 추출해서 둘이 곱해요.
그리고 그 합을 전체 제곱했을 때 약간 제곱은 이렇게 라임을 맞춰주는 의미가 있죠.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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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제곱 이렇게 하면 언제 어쩌고 하면 얘기가 아닌데 언제나 왼쪽이 더 크다. 언제나 왼쪽이 더 크다.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는 게 제일 좋으냐면 이걸 기억할 때 사실 잘 기억이 안 돼요, 이거. 문자가 많고 이놈 저놈이 다 그놈이 그놈 같아 보여서 기억이 잘 안 되는데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면 제일 좋으냐면 이 부등호의 왼쪽에 원이 등장하고 오른쪽엔 직선이 등장한다는 이미지를 가지면 잘 외워져요, 이게. 주로 그렇게 문제 많이 내거든요. 물론 얘도 등호 성립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나 같아질 수 있는, 난수로 같아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조건 하에서만 등호가 성립해요. 이 두 놈이 서로 같을 수 있다. 그게 언제냐면 A로 X를 나누고 A 분의 X, B로 Y를 나누고 B 분의 Y가 서로 같을 때, 이 비율이 서로 같을 때입니다. 이 증명은 생각보다 엄청 쉬워요. 지금 이제 내가 순서를 바꿔서 절대부등식 단원에 순서를 바꿔서 맨 마지막에 있는 산술기하 평균과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먼저 소개를 한 건데, 그러면 이거 증명해봐, 이렇다는 사실을 증명해봐 라고 하면 야, 처음에 만들어내는 게 어려운 거지 옳은 걸 옳다라고 말하는 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왼쪽 덩어리가 오른쪽 덩어리보다 언제나 더 크거나 같다를 증명하는 방법,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면 됩니다. 이렇게요.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면 돼요, 그냥. 그런 다음에 그걸 정리를 하죠. 정리를 하면 a제곱 x제곱 더하기 a제곱 y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b제곱 y제곱, 이렇게 4개 항이 나올 거고요, 분배에 의해서. 저 왼쪽에는 완전 제곱식을 풀어낸 i,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마이너스 2abxy, 어차피 다 곱할 건데 순서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잘 보시면 여기 빼기 때문에 지워지는 대상이 생깁니다. a제곱 x제곱이 지워졌고요, b제곱 y제곱이 이렇게 지워졌어요. 그리고 남는 애들을 모아보면 a제곱 y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빼기 더하기 빼기 2abxy인데요. 요거 잘 보세요. 그러면 요게 한 덩어리 축, ay 한 덩어리 축, bx 한 덩어리 축, 그리고 2배의 얘 곱하기 얘 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ay 마이너스 bx의 전체 제곱으로 바뀐다는 거죠. 완전 제곱식으로.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 b, x, y 모두 실수고, 그걸 둘둘 곱해서 빼면 이건 실수가 아닌가? 당연히 실수지. 실수의 제곱은 언제나 0보다 크다. 됩니다. 실수의 제곱은 언제나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됩니다. 그러니까 두 녀석을 뺐는데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이제 증명, 마지막에서 이 마이너스 달려있는 애를 부등호의 오른편으로 넘기면 되잖아요. 그럼 항상 성립한다. 이게 부등식의 증명법 중에 하나인, 우리가 이제 요 앞단원에서
파트의 앞부분에서 배울 거죠. A가 B보다 크거나 같음을 증명할 때 A 빼기 B를 하여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면 된다. 이 내용을 이용한 거예요. 예, 둘이 빼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가 B보다 크거나 같은 거다. 정확히 이 사례죠. 그리고 등호가 언제 성립해요? 그러면 얘네 둘이 같아서 0이 될 때. 얘네 둘이 같아서 0이 될 때를 A를 1로 나누면 A분의 X가 되고요. B를 열로 나누면 B분의 Y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같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에는 이 등호 성립의 조건을 AY는 BX일 때로 설명하기도 해요. 이거 그냥 0 되는 조건으로. 근데 제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이런 잘 보세요. A, B, C, X, Y, Z가 실수인 전제 하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은 언제나 크거나 같다. AX 더하기 BY 더하기 CZ의 전체 제곱. 자, 제곱의 합, 제곱의 합, 여기서 하나씩 추출하여 곱한 합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코시-슈바르츠 등식이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로 대표될 뿐이지 코시-슈바르츠 등식은 이런 형식, 포맷을 지켜주는 한에는 개수가 한정없이 늘어나요. 아시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한없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러나 고교 범위 안에서는 두 가지 정도만 나옵니다. 요거 두 개. 여기가 구고 여기가 평면이죠. 나중에 기하할 사람들은 여기가 구고 여기가 평면이에요. 예, 요렇게 늘어나거든요. 이때 얘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BX는 AY일 때 등호 성립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얘는. 그래서 얘를 대비하여 이때 표현이 단하시고 A분의 X 이퀄 B분의 Y 이퀄 C분의 Z 이 비율이 서로 같다 일 때 등호 성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관성을 위해서 두 개짜리, 세 개짜리 일관성을 위해서 등호 성립 조건을 비율로 기억을 하는 것이 좋다 라는 겁니다. 됐나요? 내가 이렇게 말해주면 코시-슈바르츠 등식이 두 개짜리가 있고 세 개짜리가 있고 사실은 더 늘어날 수도 있어 라고 말을 하면 이쯤에서 이제 강호가 질문을 할 거예요. 아, 그렇다면 선생님 학생이라면 응당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아, 그래요? 선생님 그렇다면요? 네, 맞아요, 강호야. 그 질문이에요. 산술기하 평균은 3개짜리가 없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네, 네 목소리 안 남기기 때문에 질문을 한 거야. 있습니다. A 더하기 B 나누기 반이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이제 두 개짜리라면, 두 개짜리라면 세 개짜리 있어요. 다만 고등학교 1학년을 상대로 이 문제를 내지 못하는 것은 산술 평균이라는 게 말 그대로 숫자적 평균이란 뜻이니까 3개를 더했으면 3으로 나누면 돼요. 4개를 더했으면 4로 나누면 돼요.
산술기하 평균도 한없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여기가 문제인데, 기하 평균이 문제인데, 세 녀석을 곱했을 때 바로 루트를 씌우는 게 아니라 세 제곱근 루트라는 걸 씌워야 해요. 예, 세 제곱근 루트라는 걸 씌워야 해요. 이게 언제 배우냐면 수 1에서 배우는 겁니다. 수학 1의 거듭 제곱근. 그러니까 우리가 루트라고 부르는 건 뭘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인말을 제곱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죠. 제곱. 예, 여기 2가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2가 생략돼서 이걸 제곱하면 AB가 나와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호는 뭘 뜻하냐면 이걸 세제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숫자를 세제곱하면 ABC가 나와요의 기호가 이거예요. 3번 곱하면. 3번 곱하면. 4제곱근은 4번 곱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바로 이 기호를 고등학교 1학년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3개짜리 산술기하는 내지 않는 건데요. 이걸 낼 수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여기가 1 될 때죠. 아시다시피 1이라는 녀석은 제곱을 해도 그대로, 세제곱을 해도 그대로, 4제곱을 해도 그대로, 따라서 루트를 씌워도 그대로, 세제곱근을 씌워도 그대로, 4제곱근을 씌워도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기가 1 되는 케이스로 가끔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3번 곱해야 1이 돼요? 라는 질문이니까 1이지 뭐. 3번 똑같은 수를 곱했는데 1 되는 애가 1밖에 더 있을까? 그죠? 산술기하 평균도 3개짜리, 4개짜리가 다 늘어날 수 있다.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도 2개짜리, 3개짜리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쭉 내용 정리하고 끝을 맺을게요. 이 절대부등식이라는 파트는 보시다시피 산술기하 평균, 여기 조화평균 등장했는데 조화평균은 조화수열이 없어졌기 때문에 정말로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번 참고삼아 읽어만 보세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소개하기 위한 단원이에요. 그런데 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소개를 하려면 왜 이런 절대부등호의 관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지에 쓸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돼. 그걸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따라서 절대부등식이라는 것의 의미를 가르쳐야 돼요. 절대부등식은 문자를 포함하는 부등식에서 그 문자에 어떤 실수를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다는 거지. 그걸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데, 그 절대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할 때는 어떻게 하냐? 두 수 또는 두 식의 대소비교를 할 때는 3가지 방법 정도를 쓰는데, 하나는 둘이 빼서 0보다 크다, 둘이 빼서 0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A가 더 큰지 B가 더 큰지를 알 수 있다.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는 거니까 양수가 나오면 왼쪽이 더 큰 거고, 음수가 나오면 오른쪽이 더 큰 거겠지. 그런데 함부로 못 빼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루트를 갖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둘이 빼봐야 루트 3 빼기 루트 2 하면 증명이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곱을 해서 빼는 방법으로 양음을 따집니다. 다만 AB가 양수라는 전제하에 제곱을 해서 대소관계를 나타낸 다음 그것에 루트를 씌우는 방법으로 대소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양수라는 전제, 이번에도 양수라는 전제하에 둘이 나눠요. 우리 숫자에서 경험해 봤겠지만 두 숫자를 딱 나눠. 그러면 머리가 큰 애, 상체 비만이 있고, 다리가 큰 애, 하체 비만이 있죠. 분수가. 그러면 다들 이미지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머리가 큰 애를 가분수라고 불러요. 가분수. 그 말은 요 녀석이 이 숫자가 1보다 크다는 걸 뜻하죠. 왜냐면 우리가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거잖아. 4분의 12, 4분의 13, 4분의 13을 3과 4분의 1이라고 쓰잖아요. 그렇게 대가리가 큰 애 가분수가 1보다 큰 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나눴는데 1보다 크다는 얘기는 가분수라는 뜻이고, 가분수라는 말은 B를 이쪽으로 올렸을 때 A, 즉 분자에 해당하는 애가 더 크다는 뜻이죠. 반대로 진분수,
그러니까 딱 나눴는데 하체 비만이야. 분모가 커. 이 말은 이 숫자 자체를 소수점으로 바꿨을 때 0. 얼마, 즉 1보다 작다는 소리죠. 1보다 작으니까 나눴을 때 1보다 작으면 얘를 1로 이렇게 올려보면 A가, 즉 분자가 더 작은 수다 라는 뜻이 되죠. 자, 이렇게 어떤 식을 정리하여 대소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둘이 빼서 양음을 본다, 제곱해서 빼서 양음을 본다, 나누어서 1보다 크다 작다를 본다.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알려준 거고 별로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이 과정을 통해 어떤 증명을 해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방향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하고 그 절대부등식 중 상식적으로 납득이 조금 불가능한 애들을 외워버리자가 바로 산술기하 평균 코시-슈와르츠 부등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원은 명제의 제일 끝부분에 이렇게 별책 부록처럼 들어가게 있게 되는 건데요. 문제는 이 산술기하 평균이 최대값을 구하시오,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 질문에 여러분이 경험하는 두 번째입니다. 아시는지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당신들이 고등수학을 하면서 최대값을 구하시오,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질문이 딱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어디였게? 2차 함수요. 2차 함수에 정의역 주고 최대값이 얼마냐, 최소값이 얼마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반사적으로 지금까지 최소값, 최대값 얘기가 나오면 꼭지점부터 찾기 들어갔다고요. 찾기 시작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 최대값, 최소값 얘기가 광범위해진다. 광범위해져서 최대값, 최소값을 질문하는데 이게 산술기하 평균 아니야?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쓰는 건가? 도 이제 의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2차 함수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다음 단원 가서 함수 파트 들어가면 이제 모든 함수가 다 최대 최소의 이야기가 되죠. 넓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고등학교 3년 내내 산술기하 평균 때문에 골머리 좀 앓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개념 설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